그 팔찌 가져간 거 맞지? 무슨 소리야, 수진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외에는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부인할 건가요? 수진아, 내가 도둑인 줄 알아? 방 안은 갑자기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다. 마주한 두 눈, 하나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하나는 상처로 가득 차 있다. 사랑과 유대가 깃든 가정은 때로는 오해와 상처가 은연중에 스며드는 곳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에서 엄마인 저는 평생을 아이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데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해될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오해의 근원이 될까요? 저는 올해 60세인 신시연이라고 하며 수원 외곽의 한적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를 혼자 남겨두고 아들 태호를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제 무조건적인 사랑이 제 아이들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작은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했고 나를 가장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내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을 어떻게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 올해 60세인 신시연은 수원시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산다. 이 마을은 그리 붐비지 않고 단지 수십 가구만이 있는데 대부분이 나 같은 노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분위기는 항상 평화롭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햇빛이 나무 줄기를 통과하고 조용한 공간 한가운데서 새들의 지저귀이 울려 퍼지는 이른 아침입니다. 제 남편 김상우 씨는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50살이 되었고 제 아들 김태호도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태호가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것을 돕기 위해 그의 보험금 전액을 쓰기로 결정한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고 아들이 안정된 자리를 가져야 그와 내가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남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서울에 사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아파트는 크지는 않지만 태호가 이 경쟁력 있는 대도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시작이다. 태호에게 처음 송금한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절대 받지 않았고 심지어 전화로도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가 그 돈을 자신을 돌보기 위해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그냥 웃으며 말했죠. 엄마는 늙었어. 많이 필요 없어. 엄마가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잘 사는 거야. 내교가 많은 우리 아이가 정말 어른스럽다고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작은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마다 저는 지난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가족들이 오래된 난로 옆에 모여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추운 겨울 아침에 대해서요. 때때로 저는 그가 살아있다면 제 결정에 동의하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상우는 항상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제가 항상 태호를 응원하는 것처럼 그도 저를 응원할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이제 태호 씨는 매달 서울에서 저를 보러 운전해서 와요. 그럴 때마다 너는 작은 선물들을 가져오고 때로는 인삼 몇 통, 때로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비싼 수입 과일 봉지를 가져온다. 하지만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런 선물들이 아니라 앉아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의 직장, 직장 동료, 심지어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삶은 더 이상 큰 변동은 없지만 나에게는 자녀가 평화롭고 행복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 손자의 만년제입니다. 이 이름 강렬하게 들리죠? 그렇죠? 태호는 민준이 커서 의지가 굳고 마음이 넓은 남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부모가 직면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다.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방식으로 배추김치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났다. 태호가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떡도 잊지 않았다. 할 때 가족 모두가 파티 테이블 옆에 모이는 장면을 생각하면 설레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고 다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태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고리가 아니라 태호가 1살 되던 날 시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기념품입니다.
할머니는 제게 말했죠. 자식이 차례가 되면 손자에게 물려주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은지가 넓은 공간을 위해 선택한 삼성동 한 전통 음식점에서 열린 파티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다. 양쪽 친척이 다 왔다. 어른들은 한 조로 모여 앉아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 아늑한 공간에서 나는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지만 약간의 혼란도 있었다. 가족사진 촬영 때 생긴 일. 은지 측 한 친척은 태호 씨의 강남 아파트 얘기를 무심코 꺼내면서 젊었을 때 그런 곳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잘났다고 칭찬했다. 그 말을 듣고 몇몇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바뀌었다. 그들 중 한 아줌마는 조용히 웃었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다 강남. 그럼 가족들의 큰 도움이 되겠군요. 태호가 자력적이지 않고 저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파티 테이블 전체가 몇 초 동안 갑자기 축 늘어졌다. 태호를 보니까 얼굴이 살짝 빨개졌는데 말이 없더라고요. 은지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재빠르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저도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가끔은 사명이 필요치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가 아니라 태호와 그의 소가족들에게 부담을 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을 때 태호가 갑자기 저를 끌고 나갔어요. 날이 저물어 그의 얼굴에 옅은 노란색 가로등이 번쩍이며 피곤하고 명상적이게 보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두려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나쁜 말을 하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는 안심하세요. 저는 제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는 듣고 나서 가슴이 뭉클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저는 그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나는 내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내가 한 말은 태호에게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차 안에 조용히 앉아 앞날을 생각했다. 삶은 원래 완벽하지 않지만 추운 겨울밤의 부드러운 황금비처럼 고난이나 시련이 닥치더라도 우리 가족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민준이의 만년회는 강남 태호 아파트에서 열린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그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현대 팝 음악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게스트는 은지의 젊은 동료로 주로 처음 보는 친구들이다. 여자들은 트렌디한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은 우아한 양복을 입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사진을 찍었다. 나는 잔잔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젊은 분위기에서 나는 소외감을 피할 수 없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 준비한 배추김치, 떡을 연회장에 펼쳐놓고 앉기로 했다. 오늘은 아이의 행복한 날이라고 머릿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작은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몇 가지 음식 정리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부엌 근처에 서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상당히 조롱하는 어조의 한 소녀가 말했다. 은지 언니 대단하다. 강남집 있는 남편이랑 결혼해서 시댁 부자인가 봐요. 또 다른 사람은 폭소를 터뜨리며 대답했다. 그 밖에 시어머니는 고향에 산다는 말을 들었지만 웬일인지 참았다. 아들을 위한 정성이죠. 나는 그들이 나를 말하는 것을 안다. 귀가 화끈거렸지만 못 들은 척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주변 일에 집중할 수 없게 했다. 그 후 발코니에 다른 몇몇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실에서 한 아이의 음소거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은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뛰쳐나왔다. 민준이는 놀다가 더 큰 아이들 중 한 명에게 우연히 밀려서 넘어졌다. 침대 옆에 머리를 부딪혔고 작은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은지는 아이를 안고 몸을 떨었고 태호는 정신없이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다.
예전에 즐거웠던 분위기가 갑자기 사라졌다. 손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혼란스러운 장면을 찍었다.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훔치는 은지를 보고 문득 안타까운 마음이 일었다. 당황하는 대신 침착하게 민준이가 병원에 가기 전에 지혈을 위해 찬물로 적신 깨끗한 수건을 꺼내 들었다. 병원에 가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지의 손만 잡고 며느리에게 평정을 전해주길 바랬다. 의사가 민준이를 검사하고 상처를 봉합했을 때 그들은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지가 안도감에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은지가 방구석에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아이들을 잘 감시하도록 도와줘야 할까요? 그날 밤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은지는 파티를 산만하게 한 것에 대해 나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자녀를 걱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구도 실수를 피할 수 없다. 그냥 기억해.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 다 잘 될 거야. 그 파티에서 일어난 일은 나를 슬프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작은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내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의 미래 세대인 태호, 은지, 민준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파티가 아직 한창일 때 나는 호주머니에서 조용히 금태를 꺼내 은지에게 건네주었다. 작고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문양으로 세월이 물들었고 전 세대의 추억이 담겨 있다. 나는 은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 팔찌를 잘 보관해주세요. 엄마가 민준이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이가 더 크면 나에게 돌려줘. 은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약간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저는 며느리가 손님을 맞이하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팔찌를 차고 난 은지는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잠시 거기에 서 있다가 부엌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식탁의 음식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20여 분 뒤 은지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며느리의 표정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지는 누군가를 찾으려는 듯 어리둥절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결국 그녀는 태호를 한쪽으로 끌어당기며 내가 잘 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태호가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두 사람은 서둘러 침실로 들어갔다. 나쁜 일이 있다고 예감이 들어서 나도 조용히 따라갔다. 방에 들어가 보니 은지는 옷장을 뒤지고 있었고 태호는 허리를 굽혀 바닥을 찾고 있었다. 왜요? 무슨 일이야? 나는 물었고 마음은 불안감으로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서는지. 엄마. 아까 엄마가 준 금 팔찌 화장대에 임시로 놓았는데 지금은 이젠 못 찾겠어. 은지의 말은 충격과 같았다. 나는 놀라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그 팔찌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가전의 기념물이다. 방 전체가 긴장되었다. 혹시 어딘가에 놓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나요?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니야, 엄마. 파우더 박스 바로 옆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안 보여. 은지는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하며 대답했다. 우리는 방 전체를 뒤졌습니다. 옷장에서 서랍까지요. 심지어 침대 이불도 뒤졌습니다. 근데 고리가 안 나왔어요. 태호도 이때부터 냉정을 잃기 시작했다. 이 방에 누가 들어왔나? 그는 정색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 질문은 상황을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불쏘시개 같다. 은지는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 친구들이 침실로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다고 회상했다. 그 말을 들은 태호는 즉시 밖으로 나가 누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거실을 둘러보았다. 마치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기분이었다. 내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누군가 실수로 목걸이를 가져간 건가? 아니면 더 나쁜 것은 누군가 일부러 들고 간 것일까요? 하지만 감히 말할 수 없고 파티 분위기를 더 답답하게 만들까 봐 두렵다.
마지막으로 은지를 끌어당기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얘야. 엄마는 내가 잘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어머니는 손님이 가족의 스트레스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분명히 여전히 초조해했다. 파티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 우리는 다시 수색을 계속했다. 아파트의 어느 구석도 무시되지 않았지만 고리는 여전히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고 계속 뒤척였다. 누가 그것을 가져갔을까? 왜일까요? 다음날 아침 은지는 나와 함께 건물 관리인에게 알려주고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 비록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 고리가 제가 잃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직원이 전날 밤의 모습을 담은 카메라를 열었을 때 은지의 친구인 낯선 손님이 침실을 빠져나가 작은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은지와 태호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아마도 우리는 진실을 직시할 때가 된 것 같다.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차례로 나가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조용해졌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식탁에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은지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준 팔찌 어디 있어요? 서랍에서 못 찾겠어. 은지의 말은 현관문 근처에 서서 손님을 배웅하고 있는 태호도 고개를 돌릴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은 여전히 김치 접시를 들고 있었고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어떻게 잃어? 엄마가 줬잖아. 은지가 저한테 다가오는데 눈빛이 긴장되더라고요. 엄마가 주신 직후에 방으로 가져와서 화장대 서랍에 넣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다 찾아봤는데 없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즉시 침실로 가서 확인했다. 은지가 바짝 따라붙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울 뻔했다. 엄마, 이것은 중요한 기념품이에요.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 너 진짜 잘 챙겼잖아. 나는 서랍을 열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집었다. 화장대, 손수건, 은지가 보관하고 있는 작은 물건들. 하지만 그녀가 말한 대로 고리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태호도 이제 방에 들어왔어요. 긴장된 상황을 보고 그는 재빨리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물건을 뒤적거리세요? 어리둥절해 하던 은지는 재빨리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태호는 미간을 찌푸리고 나를 확인하려는 듯이 보았다. 엄마, 은지한테 팔찌 분명히 줬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감으로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며느리에게 목걸이를 건네주며 민준이를 위한 선물이라고 세심하게 일러주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럼 왜 사라졌을까요? 침실을 몇 분 동안 수색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태호는 나를 춥게 만드는 가설을 세웠다. 파티하는 동안 누군가가 방에 들어갔나요? 아마 그들은 팔찌를 보고 있을 것이다. 잘못 들었나? 그 말이 나를 조용하게 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은지 보고 태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파티에서 손님들이 코트를 보관하거나 물건을 가지도록 침실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족의 중요한 기념품을 빼앗을 만큼 대담한 사람이 있을까? 은지, 지금 감정을 참을 수 없는 듯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선물인데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태호는 아내가 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그녀를 안아 위로했다. 잠깐만요.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온몸이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고리는 물질적인 물건일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그것의 실종은 나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파티에서 사람들에 대한 탐탁지 않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침착한 태호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는 집의 다른 모든 지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도 못 찾겠다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든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망설인다. 게스트와 이런 얘기를 나누나요? 그 생각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수상쩍게 느낄 수도 있고 저는 은지가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하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믿고 있던 팔찌를 넘겨줬는데 못 찾으면 어떻게 마주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팔찌를 가져갔을까? 아니면 단순히 파티의 분주함 속에서 어딘가에서 분실된 것일까요? 어쨌든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은지는 눈살을 찌푸리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해졌고 목소리가 점점 더 짜증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거기에 없습니다. 엄마가 준 게 확실해요. 아니면 어디다 놓고 까먹었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나는 놀라서 약간 멈칫했다. 아까부터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은지의 말에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인내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무슨 뜻이야? 엄마가 직접 줬는데 잘 보관하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방은 어색한 침묵으로 잠겨 있었다. 은지는 자신이 실언을 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당황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라운드가 없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둘 사이에 서 있는 태호는 분명히 분위기가 더 긴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서둘러 목소리를 높이고 화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아, 이제 서로를 탓해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우리에 집중해서 찾자. 나는 잠자코 목구멍에 막힌 덩어리를 삼키려고 했다. 마음속으로 조금 실망했지만 은지가 당황해서 하는 말인 거 알아요. 어쨌든 며느리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하기는 처음이에요. 나는 일어서서 간단히 말했다. 좋아요. 엄마가 같이 찾아올게. 우리는 거실, 주방, 심지어 욕실과 발코니까지 집안을 여기저기 나눠 찾았다. 태호는 팔찌가 분명히 있을 수 없는 부엌 찬장 서랍까지 넘겼다. 가구를 뒤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피곤할 뿐만 아니라 걱정 때문에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우리는 모두 놀라서 멈춰섰다. 태호가 문을 열자 연회에 꽤 오래 머물렀던 은지의 친구 김지원 씨가 나타났다. 지원이 재킷을 손으로 감싸며 수줍게 웃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급하게 오느라 옷을 놓고 왔어요. 지원이를 보고 파티에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짐을 가지러 침실에 들어온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갑자기 예감이 들었지만 침착하게 지원이를 초대했다. 은지는 이때 황급히 코트를 꺼내 친구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마침 지원이 몸을 돌려 문으로 나오려던 찰나에 나는 그녀의 가방에서 무엇인가가 번쩍이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그것은 금빛의 물체입니다. 심장이 한 박자 뛰는 것 같았다. 내가 태호를 보고 그도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태호는 헛기침을 하고 공손하면서도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아, 너 가기 전에 가방 좀 보여줄 수 있어. 엄마가 중요한 걸 잃어버려서 실수로 잘못 들었나 봐요. 공기가 현처럼 팽팽해졌다. 지원은 잠시 놀랐고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네. 제 가방이요. 이럴 수가. 내가 잘못 든 게 없는데?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손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소매끈을 꽉 조였다. 은지는 지금 창백하고 저는 가만히 있고 긴장감이 온몸에 감돌고 있어요. 태호는 양보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계속 말했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더 확인해주세요. 우리 시선의 압박에 지원이 드디어 마지못해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화장품들과 다른 개인 소지품들 사이에 금태가 깔끔하게 놓여 있습니다. 방은 죽음으로 침묵에 빠졌다.
지원은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숙였다. 은지는 죽어서 서 있었고 저는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태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원이에게 시선을 던졌다. 지원 씨, 왜 그러세요? 지용은 더듬거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죄송합니다. 그때 팔찌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예 안 가져가요. 그냥 잠시 걷잡을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니 형언할 수 없는 한숨이 나왔다. 은지는 친한 친구가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내 손에 있는 팔찌를 보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요? 침묵을 깨고 내가 말했다. 일도 일어났습니다. 한번 믿음을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는 묵묵히 방을 나가버렸고 무거운 분위기는 방에 남겼다. 은지는 나를 회한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를 의심했어요. 나는 은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결국 되찾은 팔찌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충분해. 그날 밤, 저는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어서 주머니에 잘 담았습니다. 나는 민준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면 단지 물건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 세대 간의 믿음으로 그것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태호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들며 우리 둘 사이에 서 있었다.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아마 초대 손님 중 누군가가 실수로 잘못 든 것 같다. 우리 진정하고 천천히 하자. 제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아직도 공황과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는 은지가 저한테 돌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목소리는 분위기를 가른다. 엄마가 주머니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엄마가 확인해봐. 나는 아연실색했다. 은지의 말은 의혹의 껍데기로 쌓여도 고발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화가 나서가 아니라 깊은 상처 때문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며느리를 보고 실망한 눈빛을 보냈다. 은지,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엄마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 엄마가 직접 주면서 잘 보관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물어봐요? 은지는 잠깐 멈칫했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고리는 바로 우리 집에서 사라졌는데 누군가 고의로 가져갔을까? 엄마가 어딘가에 분명히 놔두고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것을 밝혀야 한다. 그 말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했다. 태호는 한숨을 쉬며 은지를 한쪽으로 끌어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은지야, 너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고 이제 동생에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탓할 게 아니라 팔찌 찾는데 집중해야 돼. 은지는 입술을 오므리고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히 드러나는 눈빛을 볼 수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책망을 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안으로 불편함을 삼키려고 노력했고 더 긴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실로 가서 숨을 쉬었다. 파티 테이블을 지나갈 때 나는 게스트의 물건이 몇 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트 한 장, 아직 가져오지 않은 선물 가방. 뜻밖에도 잔치가 한창이던 때를 떠올리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침실을 드나들며 물건을 얻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영감은 나에게 고리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난처하게 하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파티가 붐빌 때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나를 걱정하게 하는 결정이었다. 손님이 거의 다 온 지금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졌다. 태호와 은지가 여전히 찾고 있는 침실로 돌아간다. 이번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됐어. 집안에서 찾을 수 없다면 엄마는 우리가 건물관리인에게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게 더 명확해질 거야. 은지는 약간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 의견에 동의했다. 우리는 밤중에 건물관리인을 만나러 내려갔다. 상황을 설명한 후
그들은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열기로 동의했다. 모니터룸에 앉아 모니터에 시선이 고정돼 있고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내심도 느껴졌다. 각 비디오가 빠르게 재생됩니다. 게스트가 집에 들어와서 담소하고 거실과 침실 사이를 몇 명이 돌아다닙니다. 갑자기 한 프레임에서 은지의 절친인 김지원 씨를 보게 됐다. 그녀는 침실에서 나와 손에 작은 물건을 들고 있었는데 각도가 잘 안 잡혀서 나는 그것이 금태인지 아닌지 단언할 수 없었다. 이거 누구야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자세히 보고 놀라는지? 지원이다. 내 친한 친구. 하지만 그럴 리가. 그녀는 좋은 사람이야. 그럴 순 없어. 태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엄숙한 표정. 우리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지원이 형이 마지막으로 침실을 나간 게 분명해.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우리 모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은지의 말은 내 자존심의 펀치 같다. 나는 잠시 동안 조용히 서 있었고 상처받는 느낌이 들었지만 모든 것을 오래 방치하면 가족 분위기가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함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말했다. 그래, 엄마가 증명할게. 잘 볼게.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서 내 가방을 꺼내어 사람들 앞에 있는 탁자에 놓았다.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 하나, 휴지 몇 개, 바람기름 한 병, 그리고 근접 안경 한 상자. 은지도 태호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물건 하나하나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주머니가 비었을 때 나는 고개를 들어 은지를 바라보았다. 보이지? 엄마가 말했지. 엄마가 팔찌를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고. 엄마는 생각보다 잘 까먹는 사람이 아니야. 태호가 한숨을 쉬자 내 목소리에 상처를 느낀 게 분명했다. 하지만 은지는 잠시 침묵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에는 목소리가 낮지만 압박감에 가득 차서 계속 말했다. 엄마를 모욕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파티에서 린이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없으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나를 정말 화나게 했다. 하지만 저는 말대꾸 대신 은지를 쳐다보고는 아마 제게서 들어본 적이 없는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념품을 잃을 정도로 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 어머니를 의심하지만 제가 그것을 보관하는데 책임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간이 더 긴장되었다. 이때 태호가 끼어들어 열을 식히려고 한다. 좋아, 여러분. 엄마가 증명했어. 은지 씨,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기 위해 창가로 가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아파트에서는 한밤중에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이 보였지만 마음은 납처럼 무거웠다. 문득 기억이 떠올랐다. 파티 때 은지에게 목걸이를 건넸을 때 며느리의 절친한 친구 김지원 씨가 바로 근처에 서 있었다. 그녀는 심지어 팔찌가 예쁘다고 칭찬했고 심지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물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원이 형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신경 쓸 줄은?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태호에게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다. 태호, 생각해봐. 파티에서 누가 침실을 가장 많이 드나들었습니까? 실수로 잘못 들었는지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은지는 이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지만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수화기를 집어들고 몇 명의 게스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답변으로 이어진 전화 중 하나, 당황한 듯한 지원 씨는 침실에 두고 온 물건을 되찾기 위해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태호와 은지를 바라보았다. 둘 다 침묵했지만 눈빛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0분 뒤에 지원이 왔어요. 그녀가 들어왔을 때
나는 방 안의 분위기가 굳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수는 수줍게 웃으며 은지에게 말했다. 잠바를 까먹었다. 내 침실에 있지. 그렇지. 나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지원이 옷을 가지러 침실로 들어갔을 때 은지와 태호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방을 떠날 때 지원의 눈은 잠깐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더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물건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핸드백이 약간 부풀어 있다는 점이다. 태호는 즉시 평소보다 더 강한 어조로 말했다. 지원 씨,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가방 검사 좀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실수로 잘못 들 수도 있어요. 지원이 멈춰서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억지로 웃고 더듬거렸다. 잘못 들었지? 아닌데, 나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하지만 태호와 저까지 단호한 눈빛으로 지원이 결국 마지못해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금태가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터질 것 같았다. 지원 씨는 팔찌가 너무 예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어리둥절해 했지만 그 변명의 이면에는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원이 떠난 후 은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내게 다가왔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엄마 의심하면 안 돼. 정말 미안해. 나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말했다. 잘못하면 고칠 줄 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번 잃으면 되찾기 힘들어. 은지야. 그날 밤, 저는 팔찌를 제 서랍에 넣었습니다. 민준이가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팔찌의 가장 큰 가치가 금은보화가 아니라 우정과 가족에 대한 믿음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원의 갑작스런 말에 방 안은 얼어붙은 듯 했다. 벽시계에서 시계바늘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공간이 조용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방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은지에게 쏠렸다. 은지는 얼핏 당황하고 눈빛이 흔들리며 도움을 청하듯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아, 맞아. 아까 제가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보관한 것 같아요. 다시 찾아볼게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녀의 대답은 분명히 좋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태호도 눈치챘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은지야, 내가 숨겼으면 어디에 뒀는지 잘 기억하지. 그 고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잘못된 곳에 보관만 할 수는 없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어리둥절해 대답했다. 정말 기억이 안 나. 파티가 너무 붐벼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아마도 어디에다가 넣어놨어.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조금 엄숙함을 숨길 수 없었다. 은지 씨, 팔찌를 쥐었다면 그걸로 뭘 하는지 알아야 해요. 특히 가족의 소중한 기념품일 때 오해하지 마세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침실로 돌아가 다시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그녀의 오왕저왕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은지는 왜 이렇게 반응해? 그녀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엄청난 압박감 때문에 말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은지가 찾는 동안 지원이 갑자기 다가와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 선생님, 은지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은지가 상자를 들고 있을 때 되게 바빠 보였어요. 혹시 어디다가 놓고 가실 수도 있어요. 지원의 말은 은지를 두둔하려는 듯 하면서도 불확실한 태도로 나를 의심케 할 뿐이다. 전에 보안 카메라에서 본 걸 떠올리며 지원이를 힐끗 쳐다봤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상황을 더 이상 긴장시키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지원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게 눈치채면 같이 찾는 것 좀 도와줄래? 파티가 있을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팔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이 약간 놀라고 눈빛이 살짝 어색하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못해 동의했다.
일행이 함께 뒤질 때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한 듯 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지원이 눈에 띄었다. 나는 예감이 더욱 강해졌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결과 없이 한참을 검색하는지는 갑자기 침대 옆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목소리를 잃었다. 몰라요. 정말 몰라. 일이 계속 꼬이고 나는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태호는 다가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심시켰다. 진정해. 아무도 널 탓하지 않아. 찾을 수 있을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하고 협력하면 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사랑스럽고 슬픈 눈빛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로서 저는 제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의 모호함은 저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오래 끌고 싶지 않아 천천히 말했다. 아니야, 됐어. 지금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보안 카메라를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것 같다. 엄마는 우리 가족 누구도 서로를 의심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아. 그 말은 경종을 울리는 것과 같다. 지원이 가볍게 떨고 있는 걸 보고 눈길이 빠르게 딴 데로 쏠렸다. 은지는 조용했고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미했다.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일이 있은 후 우리 가족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며느리에게 의심받는 느낌이 자존심을 짓밟은 것 같았다. 나는 상처투성이에 떨리는 목소리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은지, 엄마가 팔찌를 가져간다고 암시하는 거야. 엄마가 내 손을 내줬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의 말이 공간을 얼어붙게 했다. 은지는 잠자코 있었고 눈은 흔들렸으나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더더욱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버티던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원래 긴장한 방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목소리가 날카롭고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은지 너무해. 엄마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도록 무엇을 하셨나요? 엄마는 이 가족을 위해 너와 우리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너는 어머니를 의심하니? 말을 마치자 태호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손을 들어 은지의 뺨을 세게 때렸다. 채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은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쓰러져 손으로 뺨을 감싸쥐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반이 갑자기 무서운 침묵에 빠졌다. 은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그 분위기를 깼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눈은 고통스러우면서도 화를 냈고 침실로 재빨리 뛰어들어 문을 쾅 닫았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나는 깜짝 놀랐다. 태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금방 알아차린 듯 그 자리에서 축치고 서 있었다. 그는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후회 가득 머리를 구긴 다음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근데 은지가 또 이렇게 엄마를 모욕하다니 못 참겠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픈 태호를 바라보았다. 은지가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쓸데없는 폭풍우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태호, 넌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 은지가 틀렸지만 그렇게 행동하니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야. 태호는 말이 없고 얼굴이 무거워요. 지금 내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신성하고 의미심장해 보이는 기념물인 황금 목걸이가 가족 내에서 이렇게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은지가 울고 있는 침실 문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매우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로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화가 나지만 며느리를 걱정하고 사랑한다. 은지가 진짜 일부러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그녀는 파티를 여는 것, 친구, 그리고 가족의 신부로서의 책임으로부터 너무 많은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다. 몇 분 후 일어나서 태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은지랑 얘기 좀 하자. 태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내 생각엔 그녀가 좀 진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그녀는 나쁜 생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 연아는 침실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안에서 은지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전화했다. 은지야, 엄마 문 열어줘.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문이 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느리고 무거웠다. 은지는 거기 서서 눈을 붉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약간 어리둥절했다.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은지의 손을 부드럽게 끌어당겨 침대에 앉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은지야, 내가 긴장하고 힘든 거 알아. 엄마는 나를 의심한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엄마는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기를 바란다. 은지는 흐느껴 울며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었다. 엄마, 죄송해요. 진짜 일부러 의심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당황했어. 그 선물은 너무 중요해서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나는 은지의 손을 꽉 쥐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다 알겠어요. 누구나 냉정을 잃을 때가 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족은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곳입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마음이 갑자기 좀 가벼워졌다. 이런 오해는 차츰 풀릴 것 같지만 신뢰와 압박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은 나와 은지, 태호 둘 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조용히 금태 옆에 앉아 있었다. 작은 상자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기념물의 가치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유대감과 신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작은 가족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연회가 끝난 뒤 손님들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지자 수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내가 가져온 선물은 아직 책상 위에 있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나는 그것들을 호주머니에 넣고 마음이 무거웠다. 내 자신의 한숨소리가 잘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침실에서 나온 태호는 까칠한 얼굴, 감정의 폭풍을 겪은 듯 충혈된 눈빛. 내가 막 떠나려는 것을 보고 그는 급히 달려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처음부터 엄마를 보호하지 않았어. 엄마가 절대 듣지 말았어야 할 의심을 받게 했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평생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보냈던 아들 태호는 이제 다시 내게 무릎을 꿇고 후회하면서도 무력하다. 그 느낌은 전혀 유쾌하지 않다. 나는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태호, 항상 작은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은지는 엄마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알아. 그 말들은 엄마가 내 가족에 대한 신뢰에 대한 모욕이다. 태호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숙였다. 너는 비참한 후회를 참으려고 애쓰는 것 같다. 가지 마세요. 알았죠? 엄마 말이 맞아. 오늘 내 가족이 틀렸고 나도 틀렸어. 하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사람은 어머니뿐입니다. 엄마가 가면 무서워요. 이 가족이 예전 같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운 태호의 눈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내가 틀린 말은 아닌 거 알아. 그의 가족은 제가 남편의 보험금을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한 날부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제 관용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포용에는 한계가 있다. 태호 씨, 저는 당신의 가족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존중 없이는 가족 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가 겪은 일은 의혹뿐 아니라 외부인의 입장이 되어 무시당하는 느낌이다. 엄마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 당황한 눈빛으로 고개를 든 태호. 엄마, 더 이상 안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엄마 민준이 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우리 가족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그 질문은 내 마음을 칼로 깊게 베는 것과 같다. 매일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손자를 어떻게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계속 머무르면 모든 상처들이 쌓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필요해, 태호야. 엄마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와 은지 둘 다 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떠나야 해. 우리 가족은 사소한 갈등이 큰 상처로 변하는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손을 잡은 태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가지 마오. 다신 변하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나는 슬며시 손을 떼고 슬프지만 확고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아, 나는 내가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엄마는 단지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르쳐온 가치를 지키는 법을 배우면 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 없어도 나는 항상 마음이 편할 거야. 그리고 나서 저는 일어나서 그 집을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면서 서울 밤의 추위가 살갗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거리는 이미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작은 골목을 희미하게 비췄다. 나는 옷깃을 높이 쳐들고 마음이 무거웠다. 수원으로 가는 버스에서 나는 창가에 앉아 밤중에 집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내 결정이 옳은지 궁금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때때로 떠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핸드백의 금태는 지금 나처럼 조용히 누워있다. 언젠가 태호의 작은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모든 것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수원집에 도착하자 마음이 무거운 단골집으로 들어갔다. 공간은 조용하고 정원에서 멀리 떨어진 새들의 지저귐과 거실에서는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렸다. 나는 익숙한 나무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다. 가족의 화합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믿음도 매우 중요한 것을 방금 잃어버린 것 같다. 그날 은지가 저를 의심했던 방식은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마치 제가 멈출 수 없는 느린 회전 필름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마을에서 더 많은 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저는 부녀회에 가서 할머니, 아주머니들과 함께 어려운 가족들에게 바치는 자선김치를 만들었습니다. 하찮은 날에는 더 나이든 이웃을 돕기 위해 들판에 가서 풀을 뜯습니다. 그럴 때면 걱정이 조금씩 완화되는 듯 마음이 가벼워진다. 하지만 밤이 되자 작은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슬픔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민준이 보고 싶어요. 평생 지켜온 아들 태호도 그립다. 그리고 은지는 비록 그녀의 행동에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은지가 여전히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몇 달 후 어느 가을 오후 마당 앞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 정문 앞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태호가 내려오고 은지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민준이를 안고 이제 비보가 몇 마디 하는 것을 알았다. 그 장면을 보고 내 마음은 갑자기 따뜻함과 불안감을 느꼈다. 은지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를 만났을 때 그녀는 고개를 매우 낮게 숙이고 목이 메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엄마를 의심한 건 잘못이었어.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정말 후회해요. 나는 은지를 보고 지금 그녀의 작고 나약한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은지는 오래 참았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온 듯 흐느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이들을 용서한다. 그런데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은지를 살짝 밀어내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게 했다. 이해야, 나는 이 일을 잊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발생한 상처는 즉시 치유될 수 없다. 자녀들도 서로를 더 존중하고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옆에서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알겠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엄마가 만회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는 이때 오말거리며 할머니라고 불렀다. 할머니. 나는 손자를 돌아보고 눈을 반짝이며 입을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마음이 아직 진정되지 않은 것이 많지만 가족, 특히 이 손자에 대한 사랑은 나를 더 이상 차갑게 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오시는 것은 제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족은 사과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해요. 아이들부터, 서로를 대하는 방식부터,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방식까지. 문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의 눈빛이 결의를 빛냈다. 알아요. 제 믿음을 되찾기 위해 애쓰셨고 그게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집마당의 작은 찻잔에 앉아 민준이가 발밑에 낙엽이 떨어진 채 놀고 있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보고 가족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세울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태호 가족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 제가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때때로 사람들이 제가 가진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기 위해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처럼 자주 서울에 올라가지 않는다. 민준이가 꽉 찬 달이나 첫 생일에 태호를 통해 선물을 보냈지만 참석 초대를 거절했다. 아직도 은지한테서 민준이의 사진을 메시지로 받아서 매일 전화 화면을 통해 자라는 손자를 보면 내 마음은 기쁨과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아이는 너무 예쁘고 눈이 천사처럼 밝다. 사진을 받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 사랑이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스스로 걸어가고 성장하도록. 수원에 있던 날들, 나는 사소한 것에서 평화를 되찾았다. 매일 아침, 저는 정원에 가서 꽃에 물을 주고 마당 전체에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는 것을 봅니다. 늦은 오후, 나는 보리밭을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마을 길을 거닐었다. 때때로 나는 마당의 큰 감나무 아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내가 겪었던 기억처럼 붉게 익은 감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본다. 달콤하지만 고통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항상 허전함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밤들이 있었고 나는 낡아빠진 난로 옆에 혼자 앉아 장작이 툭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가족의 식사는 과거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끊임없이 내 떠나기로 한 결정이 옳은지 자문한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시간은 최고의 약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머니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른 봄날들에 있는 노란 양배추들이 활짝 피기 시작할 때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망설였지만 여전히 진심은 가득했다. 엄마, 다음 달에 민준이 생일이에요. 엄마도 오실 수 있어요? 은지랑 저랑 진짜 엄마가 있었으면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배웠고 나는 생각한다. 엄마가 다시 돌아오셔야 할 때야.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산들바람에 노란 브로콜리들이 흔들리고 있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초대 때문이 아니라 태호, 은지한테서 진짜 변화가 느껴져서. 태호야, 엄마가 생각해볼게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집 계단에 앉아 멀리서 솟아오르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노란 유채꽃들이 환하게 밝혀져 마음을 안정시킬 정도로 아름답다. 나는 눈을 감고 시골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속으로 생각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언젠가 여러분은 어머니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고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 충분합니다. 알아요. 제가 서울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과거를 탓하거나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들이 해소되고 다시 사랑으로 가족이 연결되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